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사회 범죄,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에 사회 반응 이론적 관점, 여기서 이제 낙인 이론을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낙인 이론, 라벨링 시오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낙인 이론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재범자 상당수의 범죄 시작이 강력 범죄로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의 범죄 시작은 소년범 혹은 경미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범이거나 경미범이었을 때 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요, 좀 다른 이론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범죄 그 자체가 범죄 통제를 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거든요. 범죄가 먼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범죄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범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인 반면에 낙인 이론은 반대입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범죄 통제, 그쵸? 그 행위 자체가 부차적인 범죄를 오히려 더 야기한다 라고 보는 것이 낙인 이론적 입장입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 범죄 통제 자체는 범죄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범죄 통제의 결과로 범죄가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반응으로서의 범죄 통제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인을 통해서 어떻게 범죄 경력자가 되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반응으로서의 낙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 낙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낙인을 찍는 주체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은 제목은 낙인 이론이지만 낙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작위한 좀 이렇게 엄격한 형태의 낙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분히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볼 거고요. 예. 자, 낙인 이론의 이제 그 의미를 보려면, 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일탈 행동을 도대체 규정하는가? 예. 누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유지 역할을 하는 도덕적인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합의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학기 초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합의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도 합의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도덕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인 거죠. 예, 기득권. 그 다음에 무엇이 일탈 행동으로 규정이 되는가? 낙인 이론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의미의 범죄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탈 혹은 범죄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는 행동을 갖다가 일탈 혹은 범죄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반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규정한 행동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가 나와 있죠. 범죄는 그 자체가
악하거나 반도덕적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적 의미의 자연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그 얘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범죄는 사회가 그렇다라고 규정한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속성으로서의 절대적 의미의 범죄가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일탈자란 어떤 사람이냐? 일탈자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일탈의 낙인이 씌어진 사람이다. 네. 그래서 범죄자로서의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낙인이 성공적으로 씌어진 그 사람 그 자체를 갖다가 범죄자 혹은 일탈자라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 보다는 누가 범죄자로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는가 자체에 이제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낙인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행동의 성질로서가 아니라 범죄 그 자체로 규정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저러한 행위는 범죄다라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떠한 범죄자들이 따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낙인이 과연 공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낙인 이론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낙인 이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공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낙인 이론 자체가요, 나오게 된 사회 경제적인 배경 자체가 미국의 1960년대 이게 이론이 되게 활성화가 됐던 이론인데,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집권을 통해서 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거기에다가 또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 및 흑인들의 다양한 민권 운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의 기존 질서라든지 도덕 의식이라든지 도덕 집단으로서의 기존 형사사법기관의 체계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존의 도덕 집단이 형성한 낙인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낙인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요, 저기 보시면 낙인이 독립 변수가 되고 비행의 종속 변수가 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낙인 그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경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낙인 이론가들은 아무래도 하층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체포되고 기소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이 매우 차별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중산층에 비해서 하류층일수록 그 다음에 형사 절차에서 체포, 구속, 기소, 처벌 이 처벌에는 뭐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포함하는 처벌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받는 비율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공정하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가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진 자는 죄를 받고
죄를 이제 무마하고, 그 다음에 못 가진 자는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이끄는 그 일컫는 말이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제19 감싸기, 뭐 이런 현상 같은 것도 낙인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통적 범죄학과 낙인 이론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전통적 범죄학에서는 왜 범죄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원인론이 나왔죠. 우리 그동안에 뭐 왜 범죄자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봤었죠. 뭐 사회학적인 원인론도 보고, 뭐 심리학적 원인론도 보고, 생물학적 원인론도 보고, 사회학적 원인론 중에서는 여러분 뭐 사회 과정 이론, 구조 이론 다양한 걸 보았잖아요. 예, 그게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인데, 낙인 이론은 누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가. 예, 이거는 누구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집단이라는 거죠. 예, 형사사법 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집단이 이런 행위를 정범죄로 규정을 한다. 형사사법기관, 기존 체제, 기존 그런 그 기득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범죄학에서는 이제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주목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 그 자체보다는 범죄자, 그러니까 경미했던 범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중대한 범죄자가 되어가는지, 범죄자가 되는 그 과정 그 자체에 이제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범죄학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낙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교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낙인 이론에 따른 그 대책 이론을 볼 건데요. 낙인 이론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할 것을 요구하는 불개입주의를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낙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낙인의 인과 과정을 보시면, 인과 과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누구나 우연한 계기에 각종 영향과 원인으로 인해서 1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1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탈자라고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인 낙인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받아주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괜찮은데, 여기서 공식적인 제재와 처벌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다시 복귀를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로서의 새로운 주지위, 일탈적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일탈적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주지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탈의 고착화와 범죄 경력자로의 전락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적 일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가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레머트라는 사람입니다. 레머트 같은 경우에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1차적 일탈이라는 것은
최소의 사회 사소한 일탈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일탈이라는 것은 보시면 1차적 일탈 이후의 사회적 반응.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은 처벌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 그래서 이 반응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지속적인 일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1차적 일탈을 저지르긴 하지만 여기서 사법 일탈자라고 하는 사회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인 낙인이 이제 잘못 찍히게 되면, 이게 이제 지나치게 찍히게 되면 일탈적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탈의 고착화, 2차적 일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레머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교도소 등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일탈자라고 낙인이 찍힐 때, 그쵸? 2차적 일탈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전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일탈자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과라는 기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전과라는 기록이 생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범은 쉽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2차적 일탈은 재범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범. 그리고 아까 그 주 일탈적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베커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특정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았기도 했고요. 형사사법기관, 사회의 주도적인 그룹 등은 자신들의 규정을 만들고 특정의 사람이 그 규정을 어길 때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하고요. 이제 아웃사이더로서의 지위는 그 사람의 주 지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범죄자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지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 지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위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주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주 지위가 학생이죠. 그쵸?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과라는 기록을 가지게 된다. 그쵸? 범죄자로서의 전과 기록을 가지게 되면 범죄자로서의 전과의 지위는 그 사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 지위 중에서 어떠한 주 지위도 압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범죄자이자 학생, 그냥 학생, 어떤 지위가 더 강력하죠? 학생이라는 지위보다는 범죄자라는 지위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비행적이거나 범죄적인 행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로 개념지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 범죄고요. 이러한 그 주 지위가 형성이 되면서 일탈자로서의 자아관념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2차적 일탈을 쉽게 이제 발생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인 이론이요. 경험 연구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아요. 보시면은 낙인의 계층의 차별성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단 아주 경험적으로 크게 그 사법기관의 대응이 다르다라는 그 경험적인 연구 기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가 인종에 따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인종에 따라 사법기관이 달리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체포나 기소 형량 같은 경우에는 계층이나 인종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죄의 질에 의해서 크게 설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계층, 인종과는 관계없이 가벼운 비행을 한 아이가 훈방되고 가벼운 형량을 받고 심각한 비행을 한 아이가 처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경험 연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트. 그럼 낙인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인 이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제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크게 이제 5D라고 해갖고요. 4D 정책이라고도 하고 5D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영어로 다 이제 알파벳 D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비범죄와 그 다음에 비형벌화,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전환제도 이렇게 네 가지를 거쳐서 이제 그 4D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5D라고도 합니다. 5D. 여기서 이제 5가지를 보고 있죠. 원래는 이제 비범죄와 비범죄와 웬만하면 이제 그 웬만한 범죄는 이제 일탈이나 범죄로 규정하지 말자는 정책입니다. 너무 사회적인 처벌을 남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회 범죄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3차의 재범자들을 오히려 더 늘릴 뿐이다. 늘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비범죄와 디크리미널리제이션이라는 그런 정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형벌화. 비형벌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범죄는 이제 형벌로 이제 그 형벌을 하는데 비형벌화와 비시설 수용화가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비형벌화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형벌화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기존에 형벌로 규정하던 범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통죄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이런 범죄들을 범죄의 범주에서 이제 없애는 거죠. 예. 범죄로 이제 규정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의 종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비형벌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뭐 간통죄 폐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마초 합법화하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사례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최근에 캐나다도 그렇고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약한 수준의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그 형벌로 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형벌화와 비시설 수용화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낙인의 가장 최정점이 시설 처우로 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도소 같은데 시설에서 처우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하면 사회 내 처우 같은 거 사회 내 처우 보호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봉사 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강 명령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 형벌적인 형태 기존적인 그 전통적인 형태의 형벌이 아니라 비시설 수용의 형태를 띤 형태의 대안적인 처우를 많이 개발하자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형벌화 및 비시설 수용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인 이론의 계층적 차별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법 절차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해서 계층 간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제도, 전환제도는 뭐냐면 이제 범죄자를 체포, 기소, 처벌이라는 공식 절차상에 두면은 이제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낙인이 많이 찍히게 되겠죠. 형사 절차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많이 진행이 될수록 낙인은 계속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 절차상에서 두지 않고 중간중간에 빼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훈방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원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한다든지 집행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에 이제 그 징역형을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틀어지는 다양한 그 처우의 과정을 이제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전환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하게 낙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환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낙인 이론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네, 이게 그 사회 공식적인 낙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 입장에서 보시자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적인 통제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엄연히 우리 형사사법기관이 순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반교정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탈자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파악했다. 네. 1차적 일탈, 그 다음에 2차적 일탈로 넘어가는 과정을 너무 수동적으로 파악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완화 후 범죄 감소가 됐다라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낙인 이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